지난 시간에는 삼황을 소개했고요. 오늘은 오제입니다. 오제는 보통 황제, 전욱, 제곡, 요순 이렇게 다섯인데 이 중에 그 요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군 요순 임금입니다. 오늘은 이 요순 두 임금의 진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순 임금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요 임금, 이분이 요 임금인데요. 20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농사도 잘 가르치고 훌륭한 정치를 70여 년간 펼쳤죠. 근데 이제 후계자를 세우려고 하니 신하들한테 어디 좋은 사람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지금 세상에 효심이 지극한 순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요임금이 자기의 두 딸을 순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 보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기특해서 이 순에게 나라 일을 맡깁니다. 나중에는 순에게 섭정을 맡기고 자기는 말년 한 8년 동안 은거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차기 왕은 순이 되죠. 이렇게 아름답게 선양이 됐다라는 것이 기존의 이야기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액면 그대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스토리거든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인류 역사상 아름다운 선양이라는 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이 가는 건 이 스토리가 지나치게 유교적이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너무 유교적이어서 의심이 가는 거죠. 사실 유교하면은 효죠. 세상에 효자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 효문난 효자한테 왕이 갑자기 자기 딸 2명을 덜컥 시집 보내고 그 이후에 자기 아들도 멀쩡히 있는데 걔를 내팽개치고 그 효자를 후대 왕으로 삼았다. 이게 뭔가 설화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그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뜬금이 없고 아이들 동화도 이렇게 개연성 떨어지는 동화는 존재하질 않죠. 아무래도 후대 유학자들, 효를 강조하는 유학도들에게 지나치게 각색이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스토리인데 근데 죽석인연이라는 역사서에 보면 상당히 쇼킹한 내용이 나옵니다. 순이 요임금을 감금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건 쿠데타죠. 이전 왕을 감금하고 자신이 왕권을 찬탈했다. 요임금을 감금해가지고 요임금 아들과의 만남도 차단시켰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에 따르면 이거는 선양이 아니고 찬탈이죠. 찬탈해놓고 기록을 조작해서 요임금이 나 순의 효심과 덕에 반해 아들 말고 나한테 물려준 거야. 아름답게. 이렇게 각색을 했을 가능성도 이 죽석인연에 따르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제의 마지막인 순임금이거든요. 사실 가능성으로 치면 이 그 개연성 없는 스토리의 아름다운 선양 요것보다는 이 죽석인연에 근간한 쿠데타 쪽이 좀 더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효자가 있다고 왕이 난데없이 효자한테 딸 2명을 덜컥 시집 보내고 아들 제껴놓고 후임 왕으로 삼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보다는 전임 왕을 감금하고 쿠데타 이런 거는 실제로 역사에서 많이 발생했던 일이잖아요. 적어도 현실성이란 차원에서는 이 얘기가 훨씬 더 현실적인 거죠. 이렇게 사실상의 찬탈을 해놓고 후대 사람들, 특히 유학자들에 의해 효와 관련된 전설이 MSG로 가미가 되면서 승자인 순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미화된 스토리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상서에 보면 이 순이
요 임금의 그 부하들을 차례로 숙청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숙청한 사람 중에 곤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곤이 요 임금 치하에서 치수 사업을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물을 관리하는 치수 사업. 근데 이 사람을 순이 죽여버립니다. 요 임금을 감금했다는 기록, 그리고 요 임금의 팔다리 같았던 충신들을 숙청했다는 기록. 이건 전형적인 쿠데타죠. 이렇게 놓고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효심이 있고 덕이 많은 나한테 아름답게 물려주었다라는 선양 스토리를 창작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그 순임금의 인생을 살펴보면 상당히 입지전적인 게, 기록들에 보면 어려서 굉장히 가난했다, 불우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기본 컨셉이 순임금은 가난한 집안의 효자예요. 그 효심이 갸륵해서 왕의 부마가 되고 나중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다. 이게 순임금의 그 인생 스토리인데 오히려 너무 입지전적이어서 의심이 갑니다. 신하들이 요임금한테 이 순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신하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일개 거렁뱅이를 왕에게 추천할 리가 없죠. 뭐하러. 그것보단 오히려 순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요 임금이 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더 합리적일 겁니다. 실제로 순은 왕위를 선양받기 직전에 쇼를 합니다. 요 임금의 아들에게 왕좌를 양보하겠다. 난 왕 안 받겠다. 실제로 당시에 이미 섭정하면서 실권은 다 휘두르고 있었는데 말이죠. 막판에 또 이런 쇼를 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이제 몰려와서 아, 순이시여, 당신이 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도 간청을 하니 순이 아, 이건 하늘의 뜻이구나. 어쩔 수 없군.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왕위를 선양받았다. 이렇게 꾸며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쇼라고 하냐면, 역대 볼 때 그 왕위를 선양받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일단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근데 다 쇼죠. 진짜 받기 싫으면 받으라고 간청하는 사람들한테 야, 이씨, 나 안 받을 테니까 입 닥쳐. 이렇게 일갈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자기 세력이나 힘도 센데. 근데 안 그러죠. 못 이기는 척 받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가 좋은 거 뭐 준다고 하면, 돈 준다고 하면 체면 때문에 처음에는 다 거절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좋잖아요. 아이, 좀만 더 권해봐. 속으로는 100% 이거죠. 실제 조선시대 원생몽유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옛날 요, 순, 우, 탕왕은 만고의 죄인이다. 그들은 여우처럼 아양 부려 임금의 자리를 뺏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크게 별 볼 일 없던 집안의 순은 타고난 능력으로 자신의 세를 쌓고 그 세력을 바탕으로 왕의 부마 자리까지 오르게 되며, 세력도 없는 사람한테 왕이 자기 소중한 딸 덜컥 줄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한 명도 아니고 딸 2명을. 근데 그 세력을 바탕으로 서서히 주변을 규합해서 그 요임금의 이제 그 치세 막판에 약간의 실정, 요런 틈을 타서 결국 반역, 쿠데타를 일으키고 요를 감금하고 실권을 틀어준 다음에 좀 있다가 사람들 시켜서 아유, 왕위 선양 받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거절하고 요런 한판의 쇼를 벌인 끝에 결국 자신이 본좌의 자리에 올랐다. 이런 스토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추정할 근거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 후대에 또 벌어집니다. 아까 곤이라는 그 요임금의 수하를 순이 죽여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록에 보면 요임금 후기 때 이 곤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치수 사업을 벌리는데 크게 실패했다고 나오거든요. 치수에 실패했다는 게 뭡니까? 홍수 나서 집 쓸려가고 사람들 인명피해 엄청나게 나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요임금에 대한 그 백성들의 지지율이 급락했을 것이고 정권 말기에 국가의 존립기관이 흔들흔들 거렸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떨어지는 지지율, 흔들리는 권위를 이 신흥 세력인 순이 치고 들어가서 왕좌를 가로챘다. 충분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치수 사업에 실패한 곤을 나중에 순이 죽여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묘하게도 순 임금 시절에 치수 사업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 곤의 아들 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우한테 맡겨요. 이 우는 아버지 곤이 숙청당하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는데 보통 옛날에는 뭐 삼족을 멸하라 이러면서 정치적 숙청을 하면 가족까지도 다 죽여버리는데 그때 묘하게 그 아들 우가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서 순임금 치하의 치수 사업도 또 맡았습니다. 이게 묘하죠. 아니 왜 자기가 죽여버린 사람 아들한테 그 중요한 사업을 또 맡기냐고요. 이걸 봤을 때 이 곤과 우의 집안, 이 집안이 어떤 치수 사업과 관련한 토목 사업, 이 사업을 해낼 만한 상당히 대체 불가능한 역량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임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여버렸는데 그래도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치수 사업의 역량, 이걸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치수를 못하면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니까. 또 치수 사업에 실패해서 요임금의 그 지지율이 떨어졌던 그러한 사례도 그 사례 때문에 순이 이제 치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이 비참한 아들 우. 근데 이 우는 또 이를 악물고 순임금이 시키는 대로 다시 치수 사업을 맡습니다. 그리고 치수 사업에 실패해서 결과적으로 요임금의 몰락을 불러왔던 또 본인도 죽임을 당하게 됐던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절치부심하죠. 여기서 우가 썼던 새로운 치수 방법도 유명합니다. 아버지 고는 이제 물을 방파제 같은 걸로 막는 방식으로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뭐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때 건설 기술 좋은 것도 아닌데 막 방파제가 무너지고 구멍 나고 뚫리고 난리가 났었겠죠. 우리가 그 네덜란드 소년 얘기를 봐도 알겠지만 아주 조그만 균열만 나도 물이 새 들어오면 그냥 아무리 큰 방파제도 작은 균열로 와르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고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물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물기를 적당하게 터주는,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치수 방법을 써서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감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말고 터주고 흐르도록 해주어야 탈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고뇌 아들 우가 치수 사업에서 대성공을 거두니까 이게 웃긴 게 우가 또 세력을 모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이없게도 이 우가 아버지를 죽임당했던 우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순에게 와신상담한 끝에 왕위를 물려받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대단한 인생 역전이죠. 이때도 뭐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선양처럼 알려져 있지만 상식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데 이 순하고 우가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이 역시도 그, 이 우가 치수 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엄청난 세력을 축적을 했겠죠. 그 세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치수 사업 할 때 당연히 우가 공짜로 했겠습니까? 공짜로 해줬을 리가 없죠. 이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SOC 사업 한 거잖아요. 건설 사업인데 뭐 요즘 시기에도 건설 사업하면서 돈을 남겨 먹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안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을 리가 없죠. 아니 그때 당시에 무슨 회계 감사가 있었을 리도 없고 요즘보다 더 해먹었으면 더 해먹었지 덜 해먹었을 턱이 없죠. 치수 사업하면서 무지하게 돈 남겨먹고 뒷돈 챙기고 자신의 부하 세력을 어마어마하게 축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집안 자체가 치수 사업 집안이니까 아버지 곤 때부터 그렇게 뒤로 몰래 축적해온 부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부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순도 고는 죽였지만 그 집안 자체를 날려버리지 못했던 것일 거고요. 근데 치수 사업이 또 성공하니까 또 인망도 쌓이고 부와 세력이 더더욱 엄청나게 커졌겠죠. 바로 이 부와 세력을 바탕으로 결국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원수 순을 몰아내고 우 본인이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요, 순, 우로 이어지는 이 대하 드라마의 1막이 이렇게 내려지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인류 역사상 아름다운 선양이라는 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선양에는 반드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언제나. 순이 요임금 감금할 때 그때 피바람 안 불었겠습니까? 또 우가 철천지 원수인 순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될 때 피바람 안 불었겠어요? 아니 뭐 훨씬 뒤에 뭐 조선시대 이성계는 안 그랬나요? 왕이 넘겨받는 과정에서 포은도 죽여버리고 뭐 드라마 정도전에서야 뭐 이성계가 포은 선생 하면서 막 울고불고 그랬지만 결국은 딴 사람도 아닌 이성계 본인의 아들이 이방원이가 포은을 철퇴로 때려 죽인 거잖아요. 선양의 과정이라는 게 다 이렇죠. 그리고 이제 그 순에게서 왕위를 넘겨받은 우는 이전 왕들의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력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때부턴 자기 아들한테 왕자를 물려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흔히 중국 최초의 왕조라고 하는 하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그 와신 상담 끝에 하나라를 시작시킨 우임금입니다. 그 앞서 본 순임금은 좀 사람이 약간 그 승질이 있어 보이잖아요. 아주 뭐 코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반면에 우임금은 좀 뭐랄까 약간 온화해 보이는 듯 하면서도 뭔가 사람이 그 지혜가 좀 있어 보인달까? 약간 그런 외모인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그 비참했겠습니까? 사실 까딱하면 그때 자기가 아들이니까 자기도 순한테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죠. 근데 사실 그 위기를 정말 그 인내와 지혜로 넘긴 것이고 그 위기 넘기려고 했을 때 그 순한테 살려주십시오. 뭐 내지는 뭐 하여튼 저는 말 잘 듣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굴욕적인 일을 겪었을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그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근데 어쨌거나 그 초인적인 인내를 바탕으로 결국 치수 사업도 성공하고 대역전에 이제 성공했죠. 그야말로 인생 반전인데 외모를 보면 상당히 좀 그 우락부락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승질이 있어 보이는 순임금에 비해선 뭔가 좀 사람이 신모원려 이런 게 좀 있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라는 아직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역사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아직은 전설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은나라, 상나라죠. 이 나라 역시 전설 속의 왕조고 아직 실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이게 그 갑골문이 많이 해독이 되고 유물이 나와서 상나라의 실존에 대해서는 이젠 밝혀졌죠. 그 아직 하나라로 추정되는 유적들은 좀 발견이 됐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하나라가 발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게, 이게 문자가 나와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그게 안 나왔거든요. 상나라는 갑골문이 발굴이 됐기 때문에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라 유적지로 추정될 만한 유적은 발굴은 있긴 있는데 이게 물건만 나왔지 결정적으로 문자가 안 나왔어요. 아니 문자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라 건지 어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라 거다라고 추정만 될 뿐이지. 그리고 또 이 상나라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하나라의 존재도 같이 증명될 걸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하나라의 존재가 부정되는 근거가 약간 발굴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상나라 갑골문에서 그 전에 있던 하나라에 대한 언급이 좀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폭정을 해서 상나라의 개조가 하늘을 대신해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다. 짜잔.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상나라 갑골문 유적에서 하나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하나라는 정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역사의 국가라고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전설의 국가다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인데 그래도 워낙 사마천의 사기를 위시해서 여러 고전 역사서에서 실제 역사인 것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다음 시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